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몰아보기 한상 차림 지금부터 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산이 수려한 조선의 어느 고을에 벽천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내세울 만한 집안 배경도 학문으로 다져진 깊이도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벽천에게는 구김살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허허이, 참말로 저치는 참으로 천성이 게으르고 성실과는 거리가 멀어. 허송세월로 흘려보낸 날들이 이미 강물처럼 쌓여 있었건만 희한하게도 피끌만큼의 걱정이나 근심 어린 기색조차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지? 그 까닭이 무엇인고 하니 가진 것이라곤 하늘이 내린 듯한 멀쩡한 허우대 하나뿐이었으나 그는 그것을 굳게 믿고 늘 배짱 두둑하게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벽천은 8자는 좋게 될 법한 훤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를 지녔으니 힘께나 쓴다는 동네 장정들 사이에서도 그의 풍채는 단연 돋보였지요. 성큼성큼 내딛는 걸음걸이는 마치 위풍당당한 범이 한가로이 산길을 거니는 듯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위압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이목구비 또한 시원하고 뚜렷하여 정교한 솜씨로 빚어낸 조각상 같았습니다. 특히 그 눈매가 날카로우면서도 깊이가 있어 그와 눈이라도 마주친 사내라면 괜스레 자신이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주눅이 들곤 했답니다. 허나 이렇듯 번듯한 외양과는 달리 그의 두 손은 새까맣게 거칠었고 두꺼운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으니 그것은 술판에서 하염없이 들어올린 무수한 술잔과 저작거린 노름판에서 쉴 새 없이 굴린 패짝의 흔적이었습니다. 고을의 어르신들은 이러한 벽천을 가리켜 어디 하나 성실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게으르고 제멋대로인 사내라며 입을 모아 수군댔지만 정작 벽천은 그런 말들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로 나설 때마다 그는 어디선가 구해온 번듯한 의관을 차려입고 나섰지요. 얼굴에 번들거리는 기름기를 닦아내고 턱 밑 수염을 가지런히 정리하면 그의 모습은 한층 더 화려하고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속은 텅 빈 강정과 같았으나 그 겉모습만은 무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그러니 이 벽천이라는 사내가 어디 제정신이 제대로 박힐 리가 있었겠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는 말솜씨 또한 타고나서 듣는 이의 마음을 그럴듯하게 감아놓는 능수능란한 언변은 어지간한 선비들조차 당해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수중에 땡전 한 푼 없어도 그는 조금도 주눅 드는 법이 없었지요. 주막에 들어설 때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어깨를 으쓱이며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섰습니다. 이보시게 주모, 오늘도 이 천하의 벽천이가 호기를 한번 뽐내보려 하니 어디 풍성하게 한상 차려 내오시게나. 어이구, 선비님도 거 달아두신 외상값부터 깨끗이 치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소? 벽천을 발견한 주모는 늘에 투덜거리며 타박을 놓았지만 잠시 후에는 푸짐하게 차려진 술상을 벽천의 앞에 덥석 내놓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벽천은 술상을 차려 들고 온 주모의 풍만한 볼기짝을 슬그머니 어루만지며 특유의 능글맞은 말솜씨로 그녀를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신세를 좀 봐주시구려. 이 천하의 벽천이가 손을 벌리면 그냥 지나칠 사람은 없을 것이오. 내 그간의 외상은 머지않아 단번에 다 갚아 놓을 터이니 주모는 그저 나를 굳게 믿어주시면 되는 것이외다. 혹시 아시오? 내가 주모 팔자 순식간에 고쳐줄 그런 위인일지. 주모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타박을 놓다가도 벽천의 너스레에 어느새 웃음을 터뜨리고는 막걸리 한 오리병을 아낌없이 내어주곤 했지요. 참, 이놈의 주둥이는 금덩이로 못 막는다니까. 옛다. 오늘은 내 기분이 좋으니 그냥 드리는 것이오. 주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가면 벽천은 얼큰하게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동네 사내들은 속이 타는 듯 혀를 차곤 했지요. 아니,
저놈은 대체 무슨 복으로 저리도 후기를 부리고 다니는 거요? 외상이라면 질색팔색하는 저 주모가 희한하게 저 치만 보면 춘삼월 눈 녹듯 살살 녹아내리니 이거야 원. 그렇게 유유자적 천하에 둘도 없는 한량으로 세월을 죽이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곳저곳 여염집 처자들에게 부지런히 공을 들여놓던 벽천이 마침내 천석군인 고참봉댁 무남동녀 외동딸 윤실과 달밝은 밤 고을 끝자락에 버려진 폐가에서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실은 고운 자태와 뛰어난 총명함으로 마을에서 소문난 교수였으나 누구도 감히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는 못했습니다. 호랑이 같은 고참봉의 눈에 잘못 들었다가는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힐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천하의 한량 벽천은 자신의 번듯한 허우대와 유려한 말솜씨를 믿고 기어코 윤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벽천이 처음 농을 건넬 때만 해도 윤실은 코웃음을 치며 본체만체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끈질긴 구애와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규방에 갇혀 지내던 아씨의 마음을 서서히 흔들어 놓기 시작했지요. 윤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작거리 구경을 핑계로 몸종과 함께 외출하는 날이 잦아지더니 마침내 몸종마저 따돌리고 저 혼자 담을 넘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벽천을 만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인적 드문 폐가에서 벽천은 온갖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윤실을 구슬리고 달래어 끝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손으로 옷구름을 풀게 만들었지요. 철저한 내외법으로 남녀요별을 엄격히 지키던 조선의 규방 안팎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일이었으나 윤실은 벽천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긴 나머지 그 모든 것을 잊고 사달을 내고 만 것이었습니다. 휘영청 밝게 뜬 달 아래 지나는 인적조차 없는 적막한 폐가 속에서는 지진이라도 난 듯 뜨거운 숨결과 함께 절구찌는 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도도하고 조신하기만 하던 규수 윤실의 입에서는 그간 단 한 번도 내어본 적 없는 달콤하고도 은밀한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답니다. 비밀스러운 거사를 치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윤실에게는 어김없이 입덧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천석군 집안의 막대한 재산을 염두에 두고 윤실에게 접근했던 벽천은 이때다 싶어 고참봉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당당하게 혼례를 요청했지요. 어르신, 일이 된 마당이 오니 소인이 따님을 책임지겠습니다. 부디 혼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참봉은 길길이 뛰며 불같이 화를 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가관은 사랑하는 외동딸 윤실이 자신의 팔에 매달려 하는 말이었지요. 아버지, 이 사내와 혼인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소녀는 이 집을 나가겠사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제 아무리 호랑이 같은 고참봉이라 한들 딸 자식의 성화 앞에서는 제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지요. 한편으로는 벽천에 떡 벌어진 어깨와 당당한 풍채, 그리고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기세를 보고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없던 우리 집안에 저런 풍채 좋은 사위라도 하나 들이면 훗날 든든한 힘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고참봉은 마지못해 혼례를 허락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성대한 혼례를 치른 이후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채간 유일무이한 사위 벽천에 대한 고참봉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허구한 날 처가살이를 하며 집구석에서 빈둥빈둥 놀고 먹는 벽천의 모습은 고참봉의 속을 날마다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지요. 아니 저 망할 것의 사위놈이 어찌 저리도 게으를 수가 있단 말이냐? 어허, 참으로 내 속이 다 타들어가는구나. 귀한 딸을 믿고 시집 보냈더니 이래서야 어디? 고참봉은 도무지 자신의 금지옥엽 외동딸 윤실이 어쩌다 저런 천하의 망나니 한량 같은 놈에게 흠뻑 빠졌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으나 이미 딸의 눈에 단단히 쓰인 콩깍지를 벗겨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참봉도 제 사위의 험담을 입버릇처럼 중얼거리면서도 이따금씩 벽천이 커다란 손으로 짐수레를 끄는 우직한 모습을 보이거나 너른 마당을 힘차게 정리할 때, 그리고 집안 대소사로 체면 칠해를 해야 하거나 누군가에게 위엄을 보여야 할 때면 어김없이 자신을 도와 늠름하게 앞장서는 벽천을 보며 그래도 집안에 저렇게 건장한 사내 하나가 있으니 듬직한 구석은 있긴 하구나 하며 내심 든든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실과 혼인하여 처가살이를 해보니 벽천에게 장인 고참봉을 구슬리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 지아비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 뒤에 숨어 장인어른을 요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지요. 벽천은 단순히 고참봉의 무남동녀를 차지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참봉의 부유한 재산을 발판 삼아 언젠가는 번듯한 벼슬자리 하나를 꿰차보려는 야심을 남몰래 품고 있었습니다.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제 아내 윤실부터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밤 벽천은 제 품으로 스르르 기어들어 오는 윤실의 부드러운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임자, 이제 나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집안에서 빈둥거리는 모습만을 보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소. 이 풍진 세상에 나를 알아줄 만한 자리가 있다는 풍문을 내 들은 바가 있으니 인자가 나를 도와 어찌 힘을 좀 써주지 않겠소이까. 벽천은 청산유수처럼 말을 이어가며 자신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낼 사람이니 지금이야말로 투자를 해야 할 때라는 듯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윽고 베갯머리에서 이어지는 그의 부드러운 말솜씨와 더불어 이불 속에서 펼쳐지는 육중하고도 현란한 기회가 더해지니 윤실은 달뜬 숨을 삼키며 어느덧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윤실은 아버지 고참봉을 밤낮 없이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서방님을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그 사람이 겉으로는 빈둥거리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크나큰 그림을 그리고 있사옵니다. 본디 강직하고 도량이 넓으니 이번 기회에 서방님을 밀어준다면 틀림없이 우리 집안의 위세를 크게 떨칠 수 있을 거예요. 이렇듯 윤실의 간청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자 고참봉은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답니다. 딸의 기세에 눌린 고참봉은 결국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벽천이 내놓은 계획은 꽤나 구체적이고 그럴듯했습니다. 고참봉 사돈의 팔촌격인 처 외당숙이라는 자가 육조 중에서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조판서와 끈이 닿아 있다는 풍문을 듣게 된 벽천이 이 사실을 윤실을 통해 넌지시 장인에게 흘려둔 것이었지요. 장인어른, 하물며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야말로 돈으로 벼슬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하는 시절이 아닙니까? 이런 때에 건너든든한 연주를 가진다는 것은 천지신명의 돌봄을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벽천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고 윤실의 끈질긴 설득과 맞물려 고참봉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참봉은 사위 벽천을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벽천이 고참봉의 방으로 들어서니 은은한 등불 아래 묵직한 서책과 붓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방 한 구석에는 고참봉의 재력을 상징하듯 값비싼 옥으로 만든 함이 고고한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오라, 이것 보게? 이 방 안에 노인 장식품들이 다 얼마짜리란 말인가? 마누라를 핑계 삼아 저 노인네를 살살 구슬린다면 앞으로 내가 입신양명하는 데 필요한 든든한 쩐주로 삼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겠구만. 벽천이 속으로 교활한 장깨를 굴리고 있을 때 고참봉이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내 딸을 구슬리고 헛바람을 넣게 하여 아주 나를 괴롭히라 작정을 했더구만. 내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 어디 한번 구체적으로 말해보게나. 자네가 말한 대로라면 돈을 어디에 얼마나 갖다 바쳐야 하며 무슨 자리를 꿰찰 수 있다는 말이던가? 벽천은 고개를 조아리며 침착하게 준비해둔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장인어른, 논백마지기만 찔러주시면 변방의 사또 자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사옵니다. 거기다가 부임하여 1년 반 정도만 지나면 드린 본전을 다 뽑아낼 수 있을 터이니 장기적으로 보아도 손해보실 일은 결코 없을 것이옵니다. 고참봉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논 백마직이라. 허이구, 거 참말로 징하게도 부르네. 확실히 거저먹는 자리는 아니구만. 저 홀찬이 비싼 값이야. 자네는 그 자리가 진정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가? 벽천은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둔 사람처럼 술술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이옵니다. 변방의 사또 자리라면 비록 한양에서 먼 곳이긴 해도 그만큼 다른 이들이 쉽사리 노리지 않는 그야말로 단꿀 같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세금도 관리하기 나름이고 잘만 하면 새로운 연줄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올 수도 있으니 모든 것은 하기 나름 아니겠는지요. 게다가 하나뿐인 무남동녀 외동딸 사또 정부인 한번 만들어 보셔야지요. 제게 그 줄만 잡게 해주신다면 몇 년 안에 이 벽천이가 장인어른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 집안을 빛내 보이겠습니다. 고참봉은 벽천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사위의 가모니설과 딸의 간청에 반쯤 넘어가 있었지요. 아버지, 서방님을 한번 믿어주셔요. 우리 서방님이라면 반드시 입으로 뱉은 말은 해낼 것이어요. 결국 벽천의 끈질긴 설득과 더불어 딸아이 윤실의 눈물 어린 간청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던 고참봉이 외쳤어요. 규, 그래, 알겠네. 필요한 만큼의 재물을 내어줄 테니 알아서 한번 진행해보게나. 마침내 허락이 떨어지자 벽천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이 처 외당숙이라는 작자는 한때 말단 관직에 몸담았다가 지금은 관직을 사고 파는 거강꾼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얄팍하게 닿아있는 연주를 빌미로 자신이 당장이라도 이조판서와 독대할 수 있는 것처럼 으스대는 위인이었지요. 벽천에게 사또 자리를 알아봐 주는 대가로 논 백마지기를 이야기해 두었으나 실은 그중 3할가량은 중간에서 자신이 떼어먹을 심산으로 내건 조건이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처 외당숙을 통해 논 백마지기를 윗선에 찔러주고 마침내 벽천은 그리도 원하던 첩첩산중 산골짜기 변방 고을의 사또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벌을게 못 준다고 부임지로 내려가자마자 벽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을의 민생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청을 들 기녀들부터 뽑는 것이었어요. 임금이 일패기생이라도 선출하는 듯 며칠 동안 고을에 있는 기녀란 기녀는 죄다 불러 모아 자신의 앞에 세워두고 옥석을 가렸지요. 그러다가 결국 이 산골짜기에 어찌 이런 절세미인이 숨어 있었을까 싶은 기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리 외시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옵니다. 소첩은 화연이라 하옵니다. 사또나리. 오냐, 그래. 이 참으로 천하일색이로구나. 어찌 이런 외진 총구석에서도 이리도 백옥 같은 아이가 있었단 말이더냐. 자, 너는 이제부터 나의 수청을 들며 나와 함께 지내면 되는 것이다. 내가 바로 너의 답답한 팔자를 시원하게 확 고쳐줄 그런 귀인이시다. 그리하여 벽천은 동원 한쪽에 번듯하게 화연의 거처까지 마련해주고 밤낮으로 그녀를 불러들여 주색에 빠져 지냈습니다. 고을의 민생을 살피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일은 이미 그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허구한 날 젊고 아리따운 기생 화연의 치마폭에 쌓여 허우적대고 있으니 어디 처가에 홀로 남겨두고 온 조강지처 윤실의 얼굴인들 제대로 떠오를 턱이 있었겠어요. 그러는 사이 윤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고을 사또로 부임하여 내려간 지가 언젠데 남편에게서는 단 한 통의 기별조차 없으니 윤실의 궁금증과 불안감은 날마다 하늘을 찔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윤실은 바쁘고 정신없을 남편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아무래도 초임사또이시니 정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을 테지.
서방님 쪽에서 먼저 기별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도록 하자. 벽천이 없는 빈방에서 밀려드는 외로움을 애써 삼키며 스스로를 달래보던 윤실이었으나 시간이 하염없이 흐를수록 연락 없는 서방에 대한 의아함과 서운함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저녁마다 홀로 달을 바라보며 한숨 짓던 윤실은 어느덧 그 의아함이 걷잡을 수 없는 의심으로 변질되어 서러움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리리도 오랜 시일이 지났음에도 나에게 단 한 줄의 연통조차 없다는 것은 필시 좋지 않은 징조임에 틀림없는 것만 같아 내 마음이 이리도 불안하구나. 아니면 설마 서방님께서 머나먼 외지로 나가 계시는 사이 다른 마음이라도 품으신 것일까? 불길한 의심이 뾰족한 바늘처럼 가슴을 콕콕 찌를 때마다 윤실의 한숨 소리는 마당 끝까지 들렸고 이를 지켜보는 아버지 고참봉의 심기 역시 날이 갈수록 어지럽게 곤두서기 마련이었습니다. 아니, 사위놈은 아직도 널 떨어 내려오라는 기별조차 주지 않는다는 말이냐? 부임하여 내려간 지가 벌써 언젠데 아직도 하뭉차사인 게야. 고참봉은 저녁상을 물리고 앉아 있다가 말고 들고 있던 젓가락을 상 위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녹이 띈 목소리는 부엌에 있던 하인들까지 잔뜩 움츠러들게 만들었지요.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외딴 부임지에 홀로 내려가 계시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필시 고우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윤실은 제가 나서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사실 그녀 역시 남편의 무소식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목소리가 자꾸만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고참봉은 더욱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허, 윤실이 이거자. 제 아무리 바쁘다 한들 지아비가 부인을 이렇게까지 방치하는 법이 대체 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이냐? 이 못난 거사, 너도 이제는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네 남편을 제대로 훈계하든 아니면 휘어잡든 뭘 좀 똑바로 해보아야 할 것이 아니여. 내 겨우 이따위 꼴이나 보려고 그 망할 놈을 위해서 내 아까운 놈 백마지기를 넙죽 내어준 줄 아는 것이야. 계속 이런 식이라면 내 당장 사람을 보내 그놈에게 본때를 보이고야 말겠다. 하지만 윤실은 아버지가 벽천에게 노발대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그분의 사정도 좀 헤아려 주세요. 제가 먼저 서찰을 보내면 반드시 답신이 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윤실은 애써 아버지를 진정시켰고 결국 몇 번의 설득 끝에 고참봉은 마지못해 다시 한번 벽천을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성화를 맡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윤실은 그날로 벽천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저도 사또 정부인의 위세를 떨쳐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즉시 살림 보따리를 싸서 내려갈 테니 그리 알고 계셔요. 라는 내용을 빼곡히 적은 서신을 보냈지요. 화연의 부드러운 치마폭에 얼굴을 묻은 채 서신을 받아본 벽천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여편네가 갑자기 어인연유로 안 하던 짓을 하려던 게요? 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제 아내를 내려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렇게 옥신각신 산적 토벌이니 역병이 돌고 있다는 둥, 세법 교정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둥, 온갖 거짓말로 아내의 방문을 미루며 거의 1년을 독수공방하게 만들자 더 이상 윤실도 참을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법인데 내 이제는 도저히 아니 되겠다. 윤실은 아버지 고참봉에게 부탁하여 믿을 만한 밀객을 뽑아 벽천의 부임지로 몰래 내려보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기다린 지 수일째 되던 날, 드디어 밀객에게서 염탐 결과가 적힌 서신이 도착했고 헐레벌떡 뜯어 읽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벽천은 날마다 수천 기생화연의 치마폭에 쌓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조리 알게 되었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내 그리도 믿고 또 믿으며 기다리고 있었거늘.
어찌 서방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단 말이야.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윤실은 제 방에서 분함을 이기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다가 이것을 어떻게 요리할까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머리를 굴려보던 윤실은 그 길로 사또 자리를 알선해준 처 외당숙에게 쏜살같이 찾아갔지요. 그리고는 외당숙 앞에서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쏟아붓듯이 하소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바친 순정과 노력을 헌신짝처럼 배반한 남편을 이대로 용서할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그 옆에 찰싹 달라붙어 남편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는 요망한 기생을 더욱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어르신, 그리고 이것은 약소하지만 받아주시지요. 일을 처리해 주시는 대가라고 한다면 참으로 변변찮은 것입니다만 성이라 생각해 주셔요. 말을 마친 윤실이 품속에서 꽤나 두툼한 전대를 꺼내 외당숙 앞에 슬그머니 내려놓았고 번개처럼 전대를 채간 외당숙은 전대의 묵직함을 손으로 느껴보고는 마음에 들었는지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습니다. 그럼 아무리 하늘 같은 지아비가 하는 일에 아녀자가 함부로 참견하는 것은 아니 된다고들 하지만 처가에 홀로 아내를 버려두고 그리 방탕하게 지내서는 아니 되지. 이거 참 어찌 이런 조강지처를 놔두고 그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에헴, 걱정이랑 말고 나만 떡하니 믿고 기다려보거라. 내가 아주 그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을 것이니. 그로부터 며칠 후 윤실에게 사주를 받은 처 외당숙이 나귀를 타고 벽천의 부임지로 떠났습니다. 마침내 긴 여행 끝에 벽천의 부임관아 앞에 도착한 처 외당숙은 숨을 고르며 수문장에게 명했습니다. 그 안에 사또 계시면 말 좀 전해주게나. 저 외당숙 어른께서 찾아오셨다 하면 아마 즉시 알아들을 것이야. 볼품 없는 노인네가 잔뜩 어깨에 힘을 주며 사또를 제 아랫사람 대하듯 말하자 수문장은 지레 겁을 먹고는 안으로 허둥지둥 달려가 벽천에게 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벽천은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지금의 부임지에서 사또 자리를 해먹을 수 있게 힘써준 처 외당숙 앞에서는 제 아무리 잘난 맛으로 살아간다는 벽천조차 고향이 앞에 쥐었습니다. 이조판서와 끈끈한 연줄이 닿아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벽천은 암행어사라도 모시듯 굽실거리며 저 외당숙을 안으로 모셨지요. 게다가 자신이 그간 제 아내 윤실이 내려온다는 것을 온갖 핑계로 막아둔 상태였으니 제 발이 저려 눈치를 아니 볼 수가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저녁 성대하게 벌어진 연애 자리에서 저 외당숙을 상석에 앉힌 벽천이 술 한 잔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머나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저기 우리 처가 식구들도 별거 없이 두루 무탈하시지요? 에헴, 여보시게나, 벽천사또. 자네가 이리 부임지에 내려와 민생을 돌보고 나란 일에 힘쓰느라 밤낮 없이 바쁜 것은 내 익히 알고 있네만 그렇다고 하여 처가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조차 몰라 이 늙은이에게 묻는 것이 이게 어디 당최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가 말일세. 송구하옵니다. 어르신, 제가 참으로 경황이 없다 보니 그만. 벽천은 턱수염을 연신 쓸어 넘기며 헛기침을 해대는 저 외당숙을 보며 이 교활한 노인네가 뭔가 눈치를 채고 아내 윤실에게 사주를 받아 이곳까지 나타난 것이 아닌지를 파악하려 잔뜩 눈치를 보고 있었지요. 그때 아름다운 수청 기생 화연이 비단 치마를 나풀거리며 나타나 벽천의 옆자리에 사뿐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르신, 소첩 화연이라 하옵니다. 사또나리의 수청을 전담하여 들고 있사오니 어여삐 봐주시옵소서. 응, 외당숙은 갑자기 나타난 화연을 보고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윤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로 대충은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보지 못했던 화연이라는 기녀의 미색은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외당숙은 그야말로 첫눈에 화연에게 반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종일 화연의 얼굴만 쳐다보느라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연애가 파하고 나서 둘만 남은 자리에서 처 외당숙이 벽천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연애 때 보아하니 저 화연이라는 기생은 역시 소문대로 천하일색의 자태를 가지고 있구먼 그래. 외당숙의 말에 벽천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당숙 어르신, 화연이를 아십니까? 우리 화연이가 그곳 탄양에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알려졌단 말씀이십니까? 아니 자네, 아무리 시골 촌구석으로 부임하고 있다 하나 일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어두워서야 어디 쓰겠는가. 자네만 입을 꾹 다물고 있는다고 이곳이 돌아가는 사정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허튼 생각은 애초에 마시게나. 자네가 이곳에서 천하일색의 기녀를 구했다는 소문이 이미 한양 장안에 바다하여 우리 이조판서 대감께서 아주 학수고대하고 계신다네. 혹시 아는가? 자네가 이번에 이조판서 대감께 저 옆은 기녀를 헌납하면 이런 답답한 촌구석의 수령 자리가 아니라 좀 더 내실이 탄탄한 요직으로 새로이 점지해 주실지 말이야. 이는 물론 처 외당숙의 새빨간 거짓말이 잔뜩 들어간 교활한 술수였으나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벽천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늘같이 높은 이조판서 대감이 화연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하니 만약 내어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그 어떤 엄중한 경을 치를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결국 처 외당숙에게 꼼짝없이 화연을 내어주어야만 했던 벽천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연을 떠나보내기 전 마지막 밤을 함께 즐기려던 벽천이 화연을 옆에 앉혀놓고 애끓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너는 내 곁을 떠나 머나먼 한양으로 떠나야 할 것이야. 내 너를 이리 속절없이 보내야만 하다니 참으로 아쉽고 또 아쉽구나. 어머나, 나리, 너무 슬퍼하지 마셔요. 그 잘나디 잘난 한양인데 어디 소천만한 기녀가 없었을라고요. 다 이조판서 대감의 한철 변덕일 뿐일 겝니다요. 아마 이조판서 대감께서도 소첩을 곁에 두시다가 이내 흥이 식으면 다시 나리의 곁으로 보내주실 것이옵니다. 그러니 제가 없더라도 너무 외로워 마시옵소서. 소첩이 나으리 곁에 없으면 누가 나으리 곁을 지킨답니까? 소첩은 영원히 우리 나으리만의 것이옵니다. 그래, 그리 말해주니 내 마음이 한결 놓이는구나. 역시 너는 천하에 둘도 없는 내 여인이다. 하연 내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다른 기녀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으마. 아양을 떨며 말하는 화연의 대답에 크게 기뻐하던 벽천은 그날의 밤 화연과 함께 거하게 마지막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동원을 무너뜨릴 기세로 요란하게 운우를 나눈 뒤 벽천은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고 그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화연은 표독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따위 변두리 산골짝 사또의 수천 기생에게 한양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어디 그리 쉽게 오는 줄 아는가? 2번 다시 없을 천혜의 기회인데 누구 좋으라고 내가 안 가길? 저 머저리 같은 사또놈이야 내 알바 아니지. 평생 이곳에서 나만 기다리고 있으라지? 무려 이조판서 대감께서 나를 찾으신다는데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이 궁벽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어?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엔 축지법을 쓰는 자가 있다 했던가요? 벽천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그를 가지고 놀았던 화연의 속마음도 모른 채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외당숙과 수천 기생 화연이 한양으로 떠나기 위해 당나귀 등에 올랐습니다. 벽천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을 배웅했으나 화연은 뒤 한번 돌아보지 않은 채 저 외당숙의 허리춤을 꼭 붙잡고 매정하게 떠나버렸지요.
하연아, 나는 벌써 내가 그립구나. 화연을 떠나보낸 것이 못내 야속하여 아침부터 진탕수를 퍼마시던 벽천은 저녁 나절에는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던 어느 주막집에 외당숙과 화연을 태운 당나귀가 어슬렁어슬렁 들어왔지요. 즉각 방 하나를 잡은 뒤 처 외당숙의 온갖 가머니설과 사탕발림의 수작이 오고 갔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 자부하던 화연 역시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 결국 제옥구름을 풀게 되었지요. 그렇게 주막집 객방 하나에서는 밤늦도록 천지가 요동치는 합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외당숙은 남산골에 조그마한 기와집을 하나 마련하였고 그 길로 화연을 숨겨둔 애첩으로 들어앉혀 놓고는 사흘이 멀다 하고 화연을 찾아가 느지막이 별천지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화연 역시 언감생심 따지도 못할 별인 이조판서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이 바보 같은 늙은이 하나를 구워 삶아 요리하는 것이 훨씬 손쉬웠기에 그렇게 처 외당숙의 젊은 애첩 노릇을 즐기며 호의호식하고 있었답니다. 그로부터 달포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처 외당숙에게 바람난 남편을 요리해달라 부탁한 지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도 남편 벽천에게서는 명확한 기별조차 없으니 윤실은 시름에 푹 젖어 마루에 멍하니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어찌된 연유인지 그날 이후로 처 외당숙께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서방님께서는 더더욱 기별한 줄 없으시니 이것이 대체 어찌된 연유인고 또다시 밀사를 보내 염탐을 해보자니 아버님께 들켰다간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것이 뻔한데 그렇게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으려는데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며 처 외당숙 마누라가 씩씩거리며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새행전 왕래 한번 없었던 당숙모가 들이닥치자 윤실이 엉거주춤 일어서며 그녀를 맞이했지요. 아니 얘까지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당숙모님?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윤실을 바라보는 처 외당숙 마누라가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네, 2년 이런 요망한 것아, 2년이 감히. 철썩 처 외당숙 마누라가 다짜고짜 윤실의 뺨을 후려갈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윤실이 얼떨떨하여 제 뺨을 거머쥐고 올려다보니 외당숙 마누라는 더욱 노여움을 품은 목소리로 멱이라도 따뜻 고함쳤지요. 이 망할 것아, 2년의 그 팔푼이 같은 신랑 놈의 피를 빨아먹던 그 새파랗게 젊은 망할 기생년 말이야. 그 찰거머리 같은 것을 떼어냈으면 그 길로 강물에 내다 버리든지 요절을 내든 할 것이지. 어쩌자고 우리 남편 놈에게 홀랑 가져다 붙여서는 저 남산골에 떡하니 기와집까지 내어주고 살림을 차리게 만든 게야? 너 때문에 우리 남편이 집구석에 안 들어온 지가 벌써 달포가 넘는다, 이년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으악! 왜 이러셔요? 대체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랍니까? 마당에는 처 외당숙 마누라와 윤실이 머리끄덩이를 서로 붙들고 한바탕 난리가 났고 그 소란을 듣고 놀라 뛰쳐나온 고참봉과 하인들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들은 고참봉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당장 사람을 시켜 벽천의 온갖 비행과 부정부패에 대한 투서를 작성하게 하였지요. 아닌 게 아니라 벽천은 사랑하는 화연을 떠나보낸 이후 그 상실감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완벽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공적인 일은 아랫사람들에게 모조리 떠넘기고 자신은 매일같이 잔치와 행락에 빠져들었으며 날마다 관할을 비운 채 지역 유지들의 초대에 응하며 술과 고기를 탐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과 결탁하여 공공연히 뇌물까지 받기 시작했지요. 원래부터 야심이 크거나 악랄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화연을 잃은 이후
정신줄을 완전히 놓아버린 벽천은 사또 자리를 얻느라 쓴 본전은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소리치며 제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화연이도 빼앗긴 마당에 백성들이 조금 불평한다고 뭐 대수겠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도 잠깐일 뿐이거늘 이 좋은 데를 놓쳐서는 아니 되지 않겠는가? 벽천의 이런 안일한 생각은 날이 갈수록 그의 행동을 더욱 대담하고 방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폭정을 거듭하며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여도 고을의 곳간을 채우기는커녕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기 바빴으니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을의 재정은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벽천이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은 관아의 운영보다는 벽천 자신의 사치와 유흥을 위해 대부분 흘러들어갔으니까요. 관아의 문짝은 낡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렸고 관아에 소속된 군졸들은 제때 녹봉을 받지 못해 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임 사또 벽천의 이름은 저작거리에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방탕한 생활과 가렴주구가 결국 이웃 고을에까지 소문이 나면서 때마침 고참봉이 미리 손을 써둔 사람들로 꾸려진 발고단이 중앙관청에 벽천의 온갖 악행에 대한 발고장을 무더기로 올렸고 그것을 빌미로 중앙에서 내려온 감사는 고을에 도착하자마자 벽천의 행적을 낱낱이 조사하기 시작했답니다. 당연하게도 관아의 장부는 엉망진창이었고 공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도무지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지요. 이런 자는 조정을 대신하여 한 고을의 수령이 될 자격이 없다. 도리어 나라의 녹을 축내고 백성을 괴롭힌 도적일 뿐이다. 가명에서 내려온 결정문은 고을의 백성들 앞에서 엄숙하게 낭독되었고 벽천은 찰나의 헛된 영광을 맛본 뒤 그렇게 굴욕 속에서 하옥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인 윤실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졸도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답니다. 장인인 고참봉 역시 처음에는 사위의 버릇을 좀 고쳐놓는 수준에서 끝내려 했던 일이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또한 그 임명 과정에 있어 부정부패와 뇌물수수가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 재산의 절반 이상을 몰수당하고 치도곤을 맞는 신세가 되었지요. 처 외당숙 또한 이조 판서를 들먹이며 뒷거래로 매관매직에 앞장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호되게 처벌받게 되었고 그의 가모니설만 믿고 떵떵거리며 한양에서 사치를 누리던 화연 역시 그렇게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길거리에 앉게 되었으니 이 일에 관련된 모두가 비참하고도 슬픈 결말을 맞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옛날 옛적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한 나그네가 아름드리 떡갈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져 이리저리 바람에 휘날리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기세가 흉흉하니 이거야. 참으로 매섭기가 그지없구만. 팔자 좋게 중얼거리는 이 나그네의 도포자락은 낡고 해져 이제는 옷이 아닌 넝마가 되기 직전이었고 쓰고 있던 간 역시도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구멍이 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10월 상달 짧은 햇살이 길게 누워버린 스산한 볕을 받아 그늘이 진 그의 얼굴은 꼬깃꼬깃 접어놓은 쌈지 마냥 볼품이 없었지만 희한하게도 그 두 눈만은 총명함을 잃지 않고 형형하여 번쩍이고 있었지요. 이 희한한 나그네의 이름은 풍생으로 그는 관상과 점을 보는 얕은 재주를 지닌 떠돌이였습니다. 그의 밥벌이가 또한 참으로 기고하면서도 재미있었는데 우선 그 첫 번째로 일단 발길 닿는 곳까지 걷고 또 걸어 강도한 아무 주막에나 몸을 의탁하는 것이었지요. 그런 다음 말주변으로 주모를 살살 엮은 후 객방 한 자리에 전방을 차리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게 한 자리 차지한 주막에서 오가는 객손들에게 정궤를 내어주며 그 삭스로 숙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껏 여행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럼 풍생이 이곳
가변 나루터에서 하루 묵을 곳을 찾고 있었지요. 내 물어물어 저작거리를 기웃거려 보니 분명 저 근방 어딘가에 행락객이 당도하는 외딴 주막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은데. 그는 낮 시간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들어둔 이야기의 기억을 되살려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가 완전히 기울어 상기슬게 걸릴 즈음이 되자 풍생은 스산함이 남아있는 외딴 주막에 당도할 수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전매 특허인 굵직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비밀스러운 사연을 한가득 품고 있는 선비인 양 목을 가다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주모, 손님 받으시구려. 풍생이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주막 안쪽으로 찾아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가는 길손 하나 없어 평상에 앉아 적적하게 곰방대를 빨아대던 주모가 사람의 인기척을 듣고 튀어나와 반갑게 풍생을 맞이하였어요. 아이고, 어서 오셔요. 손이 없어 조용하던 차에 아주 마침 잘 드셨소. 자, 여기로. 응? 어랍쇼? 아니, 어째 우리 나그네님 행색이 쪼매초라한 것이. 미안하지만 방삭순 물론 있으시겠지요? 풍생이 눌러쓴 갓을 슬그머니 올리며 주모 쪽으로 시선을 던지자 여러 사연의 풍파를 맞아 여기저기 건조해지긴 하였지만 제법 젊었을 적의 미모를 지니고 있는 듯한 품새의 여인이 반가운 목소리를 내다 말고 풍생의 행색을 보고는 의심의 눈초리를 쏘아보내고 있었습니다. 풍생은 피식 웃고는 주모에게 엽전 단량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방삭과 저녁 식사, 그리고 탁배기 값이오. 나머지는 주모의 객손 맞이하는 태도가 참으로 형편없어 분발하라는 뜻으로 던지는 내 성이요. 내 하룻밤 머물고 가리다. 날씨가 제법 스산해지는 중이니 강에는 군불이나 좀 넣어주시구려. 당시 주막의 평균 숙박 비용이 한 냥에 참시세끼를 다 챙겨 먹고 어지간한 봉사료를 포함하여 하루를 지내는데도 3냥이면 충분하였으니 하루 묵고 가는 값으로 단량을 던지는 손님의 등장에 주모는 곧입이 해벌쭉 벌어졌습니다. 어머어머, 이거 제가 귀한 객손을 몰라보고 감히 이리 망발을? 네, 얼른 준비해 드리리다. 풍생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모는 희죽거리며 말하고는 부엌 쪽을 향해 연이어 소리쳤습니다. 바로 자신의 일손을 돕고 있던 조카 홍분이를 호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홍분아? 갯방에 군불을 넣어놓거라. 주모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나그네 풍생은 툇마루에 걸터앉아 탁배기를 시켰습니다. 이윽고 주모가 소반에 간단한 찬거리 몇 점과 함께 탁배기 한 오리병을 얹어 마루에 내놓았지요. 자, 여기 있소이다. 목이나 시원하게 축이고 있으시오. 내 저녁상은 금방 말아다 넣어드리리다. 줄곧 공을 치고 있다. 오래간만에 객손을 맞이한 주모가 싱글벙글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풍생은 뭔가 사연이 가득한 얼굴로 크흠 하며 헛기침을 하더니 탁배기가 올려진 소반을 내려다보며 주모에게 이야기했어요. 보시오, 주모. 여기 소반에 잔 하나 더 놓아주시고. 그렇지. 젓가락도 하나 더 놓아주시구려. 그 말을 들은 주모가 매우 반색하며 환한 미소와 함께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일행이 또 한 분 뒤따라오시는가 보지요? 그분도 우리 나그네 분처럼 배포가 크실라나? 신이 나서 엉덩이를 들썩이는 주모에게 풍생은 짐짓 점잖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행 말이오? 아니오. 그런 것이 아니오. 나와 동행하는 일행은 없소이다. 나는 혼자요. 예? 나그네 양반 혼자라굽쇼. 아니, 그럼 빈술잔과 젓가락은 왜? 이상하다는 듯 물어오던 주모가 대뜸 뭔가 떠오른 듯한 얼굴을 하더니 곰살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치대기 시작했지요. 오라? 그러하다는 말씀입지요? 알겠으다.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주모는 풍생에게 곱게 눈을 흘기며 부엌에서 술잔과 젓가락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뭔가를 오해한 그녀는 한층 흥이 오른 목소리로 간드러지게 말했지요.
이거야 원. 그렇지 아니해도 목이 칼칼하니 한창 마르던 참이었는데. 나그네 분께서 1인의 사정도 봐주시니 내 함께 대작상대라도 해드리지. 그리고는 주모가 풍생과 대작하기 위해 술상이 놓인 텐마루에 엉덩이를 걸치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풍생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러시오? 뭐 그것도 괜찮겠지. 거 주모도 술 한잔 하고 싶으면 주모분의 잔과 젓가락을 또 가지고 와 앉으시오. 뭐시라고요? 또 젓가락과 술잔을 내오라고요? 주모도 함께하고 싶다 하지 않았소. 그럼 당연히 주모의 것도 가지고 와야지. 아니, 그럼 방금 가져온 이 젓가락과 술잔은 대관절 누구의 몫이란 말이오? 함께 붙은 일행분도 없으시다면서? 주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며 풍생에게 따졌습니다. 궁금하거들랑 내 천천히 이야기해 줄 것이니 어서 젓가락과 술잔이나 챙겨 들고 오시구려. 풍생의 말에 주모는 고개를 갸웃하며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자신분의 빈잔과 젓가락을 들고 오자 술상 위에 오른 잔이 총 3개가 되었지요. 주모는 풍생에게 술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술잔을 받아든 풍생이 근엄한 표정이 되어 주모에게 말을 건넸지요. 자, 여기 내 옆에 빈잔에도 술을 한 잔 따라 주시구려. 풍생의 주문에 주모가 연신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빈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뒤따라 풍생이 주모의 손에서 호리병을 받아들고 주모의 술잔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자, 거나하게 한 잔씩들 하십시다. 풍생은 술잔을 하늘 쪽으로 치켜들며 외치고는 제 술잔을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자 없는 옆자리 술잔을 들고는 또 비우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보셔요. 나그네 양반. 대체 그 나머지 술잔은 어인 연유로 깔아두는 것이오? 있지도 않은 사람의 몫을 얻지? 주모가 의아한 표정으로 풍생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호기심 어린 물음에 풍생은 씩 웃으며 대꾸했지요. 허허, 보시오 주모. 이따 저녁상을 차려 드려올 때도 2사람분의 상을 부탁하겠소. 아니 점점? 거 연유라도 좀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구랴. 궁금해 미칠 지경인데 이리 뜻만 잔뜩 들여놓고 어찌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게요? 저녁상을 드려오면 내 그때 속 시원히 말씀드리리다. 이후 풍생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2 술잔을 번갈아 비우며 탁배기를 해치웠고 주모는 근질거려 못 견디겠다는 얼굴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홍분아, 저녁상은 2사람분 지어 올려라. 알겠어요, 이모. 객방에 군부를 지펴놓고 마늘을 다듬던 홍분이가 주모의 부름에 부엌에 들어가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풍생은 탁배기 2오리병을 기세 좋게 비워내었고 이윽고 몸을 일으켜 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주모가 조금은 기괴한 2명분의 저녁상을 풍생의 객방 안으로 들여놓고 나왔지만 그녀는 도저히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궁금해서 잠이 안 올성 싶은 것이 아니 되겠다. 대체 아까부터 왜 2명분을 준비해달라 하는지 묻지 않고는 내 소병이 나도 단단히 날 것 같으이. 주모는 다락에서 고이고이 보관해둔 도라지주를 꺼내들고 풍생의 객방으로 찾아들었지요. 보시오 나그네 양반. 내 정말이지 귀한 객손에게만 한 잔씩 내어드리는 20년 묵은 도라지주요. 어디 그 맛이나 한번 봐보시구려. 주모는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리며 풍생에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풍생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또다시 빈잔을 가지고 오라고 일렀지요. 주모가 자신의 잔을 가지고 다시 자리로 와보니 이 기이한 나그네가 글쎄 자기 밥을 한 숟갈을 떠먹고는 자리를 바꿔 다른 밥도 한 숟갈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차려진 찬도 그런 식으로 2명분을 집어먹더니 도라지주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한 잔 마시고는 빈자리로 옮겨가 거기 놓인 술잔을 또 들어 연거푸 마시는 것이었지요.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던 주모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나그네 양반. 대관절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리 매번 두 사람분의 식사와 술상을 받는 것이오? 내 이것이 궁금하여 도무지 오늘 밤 잠에 들지 못하겠으니 제발 그 연유나 좀 가르쳐 주시오. 주모가 계속해서 조르고 또 조르자 풍생이 마지못해 털어놓는다는 듯 겸연쩍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허참, 사실 뭐 그리 큰 연유가 있는 것도 아니외다. 그저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한시에 태어나 서당에서도 함께 공부하며 장차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자던 중마고우가 그만 작년에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다. 내 그 친구와 해둔 약조가 있었거늘 약조를 지켜내기도 전에 친구가 먼저 떠나고 말았으니 원통한 마음에 맡기니마다 그 친구의 분을 챙기고 있는 것뿐이라. 여기까지 말한 풍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늘어뜨렸습니다. 어느새 그의 어깨를 들썩이며 얼큰한 눈물을 토해내고 있었지요. 누가 보더라도 말 같지도 않은 뻔히 보이는 수작질이었지만 하필이면 이 외딴 주막의 주모에게 직격으로 통할 줄은 또 누가 알았겠어요. 이 모습을 본 주모는 너무나 감격하고 말았습니다. 제 한 몸 추스리기 바빠 모두가 각자 도생하는 이 메마른 세상에 아직도 이리 의리와 교우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아있었구나 싶은 마음이었어요. 주모는 행색이 초라하나 그 그릇이 담대한 이 풍생에게 묘한 호감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리 방정맞게 귀찮게 굴었구려. 자자, 사내 대장부가 어디 그리 눈물이 많아서야 쓰겠수? 내 잔 한번 받으시고 울음 그치시오. 오늘은 객손도 없고 나도 오늘 장사는 그만두고 우리 나그네님이랑 잔이나 더 나눠야겠수. 주모가 몸을 들썩이며 더욱 풍생의 곁으로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탁배기와 도라지주를 주거니 받거니 실없는 농담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담소꽃을 피우기 시작한 두 사람. 어느새 취기가 잔뜩 오른 풍생과 주모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말고 호롱불을 끄게 되었지요. 훌렁훌렁 옷까지 던지는 소리만이 어둠 속을 채웠고 이내 풍생의 객방하는 군불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창 건장한 풍생과 농익은 주모가 온 방 구석구석을 헤집으며 비와 구름을 몰고 오다가 서로가 가쁜 숨을 토하고 쓰러져 취기를 벗삼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참이나 시간이 지나고 새벽 달기 울며 어스름 하늘이 밝아오자 소피를 보기 위해 주모가 비몽사몽 눈을 떴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어디를 간 게야? 자신 옆에 널브러져 있던 풍생이 온데간데 없는 것을 확인한 주모가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지요. 바로 그때쯤 객실의 이 방 저 방을 여기저기 돌아보던 주모의 귀에 어디선가 간드러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필시 남녀가 지독하게 얽혀 운우를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요? 어젯밤 받은 객손이라고는 풍생뿐이었거늘 대관절 이것이 어찌된 연유인가 싶어진 주모가 방문 옆에 놓인 홍두깨를 꼬나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요. 소리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친정 조카딸 홍분이의 방이었습니다. 거기 웬 놈이요? 홍군이한테 뭔 짓거리를 하는겨 시방? 주모가 문을 벌컥 열며 크게 소리치자 태초의 상태로 풍생의 목덜미를 휘감고 있던 홍분이가 깜짝 놀라 이불을 뒤집어쓰며 숨어버렸고 그 위에 올라타고 있던 풍생은 두 눈을 끔뻑거리며 주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그네 양반. 대체 여서 무엇하고 있는 게요? 나그네 양반이 대체 왜 홍분이와? 방 안의 광경을 목격하고 어지러질해진 주모가 홍두깨를 놓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짐짓 턱기침을 하고는 자세를 고쳐 앉는 풍생. 이윽고 옷을 고쳐 입은 풍생이 매우 점잖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시오 주모. 어젯밤 나는 주모와 회포를 거나하게 풀었기에 불만이 없었소만. 저기 내 먼저 간 서당 친구는 술만 마시고 혼자 잠들어야 하는 신세 아니오? 이 어찌 딱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소이까. 하여내 어쩔 수 없이 친구의 사정을 살피기 위해 이 처자와 거사를 나눈 것이니
너무 노여워는 말아 주시오. 입을 쩍 벌리고 풍생의 궤변을 듣고 있던 주모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반응하는 것조차 잃어버린 채 넋을 빼고 풍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주모가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소리쳤지요.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당치도 않은 요소를 늘어놓아도 유분수지. 에라이 이놈의 썩어나 자빠질 놈아. 풍생의 헛소리를 들은 주모는 그 길로 홍두깨를 집어들고 방 안으로 뛰쳐들어가 눈에서 불꽃을 뿜으며 풍생을 작살내려 달려들었습니다. 모골이 송연해진 풍생은 벌떡 일어나며 간밤 친구의 사정을 헤아린답시고 함께 지새우느라 아직도 양볼이 발갛게 물들어 있던 홍분이에게 소리쳤지요. 거 처자, 내 친구가 간밤 아주 즐거웠다고 전해달랍디다 그려. 그리고는 제 집신을 두 손에 거머쥔 풍생은 껄껄 웃으며 맨발로 주막에서 도망쳐 36개 주랭랑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내 손에 잡히면 아주 요절을 내버릴 줄 아시오. 주모는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씩씩 콧김을 뿜으며 저만치 도망가는 풍생의 뒤통수를 향해 고함을 질러버렸지요.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친 발걸음으로 초행의 험준한 고갯길을 넘어가던 풍생은 제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며 밥을 달라 농성 중인 소리를 듣고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이구야, 힘들다 힘들어. 이놈의 고갯길은 어찌 이리도 험준하고 괴팍한 것인가? 나같이 고귀하고 고매하신 선비께서 넘기에는 지독스럽게도 흉측한 고갯길이로구만. 풍생이 침을 탁 뱉으며 볼멘 소리로 중얼거렸지요. 그는 크게 한숨을 뱉으며 퉁퉁 부은 제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전 주막에서 거나하게 한 상 해먹은 뒤로 벌써 달포가 지났구먼. 다음 주막으로 당도하려면 천상 이 고갯길을 넘어야만 한다던데 여서 주막 그림자라고는 코빼기조차 보이지가 않으니원. 쌓인 회포나 거나하게 풀고 싶은데 온몸이 근질근질하여 참을 수가 없도다. 풍생은 그 예전 볼을 발갛게 물들이며 수줍어하던 홍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렇게 풍생이 몸을 일으켜 죽을 힘을 다해 고갯길을 넘고 보니 듣던 대로 정말 마을 초입으로 들어서기 전에 갈림길에 조그마한 주막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살았다 싶어진 풍생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 주막으로 당도했습니다. 보시오, 주모. 여기 손님 한 명 받으시구려. 풍생은 힘껏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본래의 경박함을 감춘 예의 그 점잖은 척을 잔뜩 뒤집어 쓴 채 주모를 호출했습니다. 예, 나갑니다요. 마당으로 들어선 풍생의 목소리를 듣고 주모가 나오며 외쳤습니다. 이번 주막의 주모는 나이가 꽤나 있어 보이는 주모였지요. 주모의 외견을 확인한 풍생이 혀를 차며 실망감 가득한 목소리로 조용히 이번에는 즐거움을 뽑아먹기 글렀다며 중얼거렸습니다. 예, 객손 양반, 뭐라고 하셨소? 아니 왜다. 내 일단 국밥과 탁배기 한 사발부터 먼저 하고 오늘 묵어갈 예정이니 방 하나 주시오. 그래요, 그럽시다. 마당 밖에 우두커니 서 있지 말고 이리 안으로 들어오시오. 예, 복내야. 객손 오셨다. 군불 지피거라. 제 여식을 호명하는 듯한 주모의 외침을 들은 풍생이 아쉽게 되었다 싶었던 차에 마침 잘 되었다 여기고는 눈을 빛내며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젊은 처자 하나가 짜증이 가득한 몸짓으로 털레털레 부엌에서 나오며 외쳤지요. 아이씨, 엄해요. 그만 좀 부려먹으란 말이여. 하루 종일 일하느라 온몸 마디가 아프다고요. 아니 못이여. 저런저. 야이 망할 거사. 너가 집구석서 하는 것이 못이가 있다고. 고로코름 유세여 유세가. 잠자코 객손 맞을 준비나 썩 하지 못하겠어? 으휴, 내 팔자야. 복내라 불린 처자는 이를 드러내며 짜증을 내곤 획하니 부엌으로 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모는 으르렁거리는 표정으로 복내의 뒷모습을 흘겨보다 이내 풍생을 향해 몸을 돌리고는 겸연쩍은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객손 양반. 이거 민망 실어버서 어쩝니까요?
저것이 늦음하게 가진 제 여식인디 보시는 바와 같이 애비 없이 잘 한 통에 버르장머리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으니 쪼까 양해 부탁드립니다요. 뭐 그런 말씀을 다 하시오. 본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소? 객손들 눈치 봐가며 양해를 구할 일이 아니니 전혀 심려하지 마시구려. 그나저나 주모께서는 어찌 깊은 사연이 좀 있어 뵙니다마는. 이 몸이 이리 늙어 낮아빠지기 전에는 그래도 저쪽 개성바닥에서 나름대로 이름 있는 기녀로 꽤 날려본 역사가 있습지요. 헌데 어쩌다 보니 이렇듯이 그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딸아이 하나를 얻고 난 뒤로는 퇴기 신세가 되어 흘러들었고 이놈의 조그만 주막 하나 겨우 건사하여 꾸려가고 있지를 않았겠소? 조선 팔도에 이쯤 되는 사연 없는 이가 어디 있겠소마는 대충 그러한 사연이 왜다? 대답을 마친 주모가 자신의 지나간 세월을 곱씹듯 주름이 진 눈웃음을 흘리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풍생은 주모의 대답을 듣고는 평상에 앉아 한동안이나 잠자코 생각에 잠겼지요. 그는 복례가 들어간 부엌과 주모를 번갈아서 바라보더니 이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쏜살을 닮은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풍생이 주막에 당도한 날로부터 달포가 지난 시점이었지요. 그 시절 작고 한산하던 이 주막집에는 새로운 객방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 주막방의 가장 구석방에 호련히 등장한 자칭 도사 나그네가 자리를 잡은 까닭이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도사의 정체는 풍생이었지요. 그는 이 주막에 흘러들어 늙은 주모의 사연을 들은 이후 이곳에 진을 치고 뿌리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간 여기저기 굴러먹으며 다져온 그의 잔재주가 신통하였기에 그가 봐주는 관상의 점괘나 사주팔자 해몽풀이가 그럭저럭 적중력이 괜찮았던 모양으로 오고 가는 객손들을 상대로 꽤 장사가 되는 터였습니다. 그렇게 이 주막만의 특산물처럼 여겨져 객손들의 이목을 끌자 신이 난 주모가 그를 눌러 앉히게 되었고 그렇게 맨 끝 객방의 장기 투숙을 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나그네 풍생의 입장에서도 제법 쏠쏠했던 것이 제 남편의 바람기가 사주에 깃들어 있나를 알아보고픈 아낙네들이 점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일이 띄엄띄엄 있었습니다. 그리하면 풍생은 아낙들에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저주와 애군을 쫓아낸다는 미명 아래 그녀들을 꿰어내 야음을 틈탄 한바탕 주물럭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얼굴이 발갛게 물든 아낙네가 황급히 주막을 빠져나가고 나면 풍생은 배를 두드리며 거하게 한상 차려먹은 얼굴이 되어 만족의 웃음을 내뱉곤 하였습니다. 때로는 탁배기에 취한 손님들이 즉흥적으로 사주팔자를 보고 가기도 하여 풍생은 그럭저럭 돈푼 꽤나 벌고 있었으나 주막집의 숙식비로 주모에게 돈을 내어주는 법은 없었습니다. 주모의 말대로 젊은 시절엔 꽤 이름난 기녀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서 그 콧대가 높게 까다로운 노름을 놓았지만 어느덧 세월을 정통으로 두드려 맞아 설이 맞은 호박꽃이 된 신세가 된 그녀였지요. 탁배기를 거르고 국밥을 마는 주막집 주모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더섭고 귀구하여 한숨만 내놓던 차에 이 기묘한 나그네 풍생의 방문과 함께 주막이 번성하고 또한 몸이 들떠 간지러운 밤이면 자신의 여식 복례가 잠든 것을 확인한 이후 몰래 구석방의 풍생에게로 발걸음을 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연과 외로움을 토로하던 주모는 결국 풍생에게 몸의 사주팔자를 셈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풍생은 눈을 질끈 감고 이 주모를 몇 번 꾹꾹 눌러준 다음 복채 대신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는 시간들이 지나고 주모의 무남동녀 외동딸 복례가 어느새 이윽고을의 총각과 혼산날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시집을 보내고 싶었던 주모는 이런저런 혼수품들을 준비하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분주하게 나룻배를 타고
강 건너의 대장터 고을 저작거리로 나선 터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걸린 점심나절, 주모의 딸 복례가 주모의 부탁에 따라 조촐한 점심상을 차려 풍생의 객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휴, 귀찮아 죽겠네. 자요, 여기 밥이에요. 얼씨구, 점내야. 변함없이 쌀쌀맞기 그지없는 태도로구나. 어디 그래가지고 밥상이 엎어지겠느냐? 더 힘차게 내려놓아야지. 점례는 풍생을 처음 만난 날 이후로 한결같이 한겨울서리 같은 대바라진 태도를 보여왔지요. 그런 점례가 마치 내던지듯 방바닥에 밥을 올린 소반을 내려놓으며 귀찮아했고 그 퉁명스러운 모습을 본 풍생이 웃으며 농을 던졌습니다. 되도 않는 소리 마시고 먹고 나서 방문 밖에 상이나 빼두셔요. 자고 일어난 이불을 개며 정리하던 풍생을 향해 복례가 쏘아 붙였고 풍생은 기지개를 켜며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냐, 알겠다. 내 그랴마. 그나저나 복례야, 너 시집갈 준비는 끝마쳤느냐? 혼산날이 코앞인데 설마 그 중요한 것을 안 해놨으려고. 무슨 소리여요? 시집갈 준비라니. 그딴 것이야. 지금 엄마가 분주하게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얼굴 한번 못 본 사내에게 시집가야 하는 판국이라 억장이 무너지는데 지금 누구 놀리시는 거예요? 복례가 눈에서 불꽃을 튀기며 한층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내 어미가 열심인 것은 시집가며 가져갈 혼수품의 준비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첫날 밤을 치를 유키에 대한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벌레를 씹은 표정으로 으르렁대던 점례가 풍생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며 물었습니다. 호기심이 제대로 동한 듯 싶었지요. 뭐시라고요? 아니 대체 그것이 무엇인데요? 저는 난생 신부가 되기 위한 교육 중 그러한 과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거려? 학문이라면 어디 서당이나 다니는 잘난 사내놈들 이야기이지 저 같은 계집에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내원 참, 아무리 급하게 치르는 혼사라고 하지만 그래 이 중요한 것조차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말이더냐? 내 어미도 참 주막에 일만 바빴지 아주 맹한 구석이 있구나. 복례가 두 눈을 깜박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껏 분위기를 잡은 풍생이 굉장히 비밀스럽고도 중요한 국사를 논하듯 중얼거리자 복례의 호기심이 한계까지 치달은 것이었지요. 풍생은 속으로 오늘 아주 제대로 걸렸다 싶어진 차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방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는 아무도 없음이 확인되자 복례에게 손짓해 방 안으로 들어오라 이르는 것이었지요. 자, 내 어미에게는 나도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평소 같았으면 이 어디 서당에 진득하니 앉아 돈을 받고 가르쳐주는 신부 수업이다만 내 특별히 내게는 공짜로 일러주도록 하마.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신랑이라고는 하나 앞으로 너와 함께 쭉 살을 맞대고 살 사람인데 내 말이면 껌뻑 죽도록 만들어 놓아야 너의 남은 인생도 탄탄대로처럼 펼쳐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유키이니라. 풍생이 정자를 틀어안고 연설을 시작하자 그간 풍생을 하찮게만 바라보던 복례의 눈이 어느새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름지기 신부라 하면 말이다. 초야의 신랑에게 유키, 즉 6가지 기쁨을 주어야 백년해로를 하는 법. 착, 온, 요, 요본, 감창, 지필 이렇게 6가지 단계를 연습하고 꾸준하니 갈고 닦아야 비로소 좋은 신부감이 될 수 있는 것이란다. 이것을 통달하게 되면 그야말로 시집가서 소방 맞을 걱정은 일절 메어두어도 좋지. 어디 그뿐이겠느냐? 신랑을 내 손아귀에 쥐고 곶감마저 내 마음대로 흔들 수가 있으니 이것은 비기 중에 비기라 칭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 이 말이렸다. 착 뭐라고요? 온, 요, 또 뭐시기. 에익 짜증나. 아니 대체 그래서 그 6가지들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알아듣기 쉬운 말로 다시 알려달란 말이에요. 원 녀석도 참.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 첫째로 자기라 함은 그러니까 이 사내의 대들보를. 한창 신이 나서 이리저리 사설을 읊던 풍생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워 듣던 복례의 숨소리가 어쩐지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양 볼이 발그스름 익으며 올라오는 모습을 본 풍생이
이쯤 익었으면 되었다 싶어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말했지요. 이거야 원. 백날 말로 하는 교육에는 모름지기 한계가 있는 법이로고. 어디 그럼 너의 학습 태도가 매우 우수하니 나와 함께 실습을 하면서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봄이 좋겠구나. 풍생이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치마끈이 해제되는 사이 복례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몸을 풍생에게 맡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녀는 풍생에게 깊숙하게 들어오는 가르침을 받으며 오후 늦게 주모가 돌아오기 전까지 각종 방종에 대한 기회를 몸소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주모가 혼례 준비로 출타했다 하면 복례는 어김없이 풍생의 객방으로 달려가 유키에 대한 거나한 실습을 받았습니다. 복례의 학구열이 어찌나 뛰어나고 그 배움의 깊이가 솔찬히도 깊던지 그녀의 볼은 제철을 맞은 봉숭아처럼 붉은 빛으로 물들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차악이고, 또 이것은, 스승님, 제 말이 맞지요? 이 어찌 훌륭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제자인가 그래? 참으로 그 소질이 뛰어나니 이 스승은 한없이 기쁘기 그지없구나. 자, 다음은 감창으로 유감없이 운우의 기쁨을 소리로 표현해보거라. 삐딱한 태도에 쌀쌀맞고 냉랭하던 불량 학동 복례는 어느덧 풍생이 마련한 유키 서당의 우수한 우등생이 되어 사내 하나 혼을 빼먹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인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었지요. 다음 달의 첫 분할, 마침내 복례는 연지곤지를 두르고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초야를 치르는 시간이 되었고, 복례는 그간 탄탄하게 교육받은 풍생의 유키론에 따라 그야말로 신랑을 철저하게 도륙내듯 찜쪄먹게 되었습니다. 그날로 혼이 쏙 달아난 신랑은 가녀린 비명을 지르며 헐레벌떡 신방에서 도망쳐버렸고,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마치 면포에 쌓여 쥐어짜진 순두부처럼 모든 기력이 빠져있는 모습이었다는 후문이었지요. 혼인 첫날에 융숭하게 그지없는 기회를 펼치는 바람에 처녀임을 의심받고 소박을 맞아버린 복례가 울며 불며 친정집으로 돌아오자 주모가 연유를 물으며 꼬치꼬치 사정을 캐기 시작했지요. 결국 복례가 모든 사실을 실토하며 풍생의 유키 서당에 대해 낱낱이 고하기에 이르렀으니 아니 뭐야. 내 이놈의 빌어먹을 놈씨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구먼. 여식의 고해에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친 주모가 묵직한 홍두깨를 잡아들고는 풍생의 객방으로 난입했습니다. 잠에서 덜 깬 표정으로 주모를 올려다보던 풍생은 그녀의 호된 홍두깨 찜질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풍생은 주모의 홍두깨 찜질에 곤죽이 되어 축 늘어져 버렸지요. 주막의 마당에는 풍생이 내던진 단말마가 가득하니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주막의 남자 손님들에게까지 문매를 맞고 뒷덜미가 잡혀관아까지 끌려가 치도곤을 당한 풍생은 모진 고신에 그만 절름발이 신세가 되어 길고 길었던 나그네 방탕질과 주막을 전전하며 풍류를 누비던 행사에서 손을 씻고 얌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남원 땅의 한 고을에 묘분이라는 이름의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묘분은 참으로 어느 누가 보아도 미인이라 칭할 정도로 그 아름다움이 비범하였으니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모두의 칭찬을 달고 살아야 정상이겠으나 그 행실과 성품이 미모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요분아, 너는 대체 어쩌자고 그리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이냐?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내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오늘도 한바탕 동네 사람들과 시시비비가 붙어 그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연신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느라 진땀을 뺀 묘분의 어미가 묘분을 불러앉히고는 잔소리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어머니, 저 집 아들이 나를 좋다 하기에
내 잠시 장난삼아 데리고 논 것뿐이지. 그것이 어찌 저희 잘못이란 말입니까? 애초에 제 집 아들놈 정신머리가 글러먹은 것을 왜 저희 탓을 한다는 것인지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아이고, 이거사! 내일 모레 엮고 올 김간의 여식이랑 혼례를 치르기 위해 날짜까지 받아둔 예비 신랑이랑 그래. 야음을 벗삼아 물레방앗간에 들어가 서로 입을 맞춘 것이 그릇된 일이 아니란 말이더냐? 대관절 어인 연유로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벌이는 게야? 도대체가 남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어찌 저희 잘못만이겠습니까? 애초에 예비 신랑이 외간 여자의 미색에 빠져 한눈을 판 것이 잘못 아니겠어요? 제가 날 때부터 천하자색으로 빼어나게 태어난 것을 어찌 탓하겠냔 말이어요. 오히려 당당한 묘분의 태도에 그녀의 어미는 가슴을 치며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핏줄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기묘한 것이 여식인 묘분의 행실과 성정이 이토록 엉망이었으나 묘분의 어미는 동네 사람들의 신임이 두터운 훌륭한 안악이었습니다. 항시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치 않았으며 동네의 대소사에도 성실히 참여하여 마을 발전에도 항시 이바지하던 인물이었지요. 묘분이 어릴 적 일찍이 아비를 여의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나 하나뿐인 여식이 행여나 나쁜 길로 빠질 것을 우려한 묘분의 어미는 그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 어려운 살림에도 단 한 번의 일탈조차 하지 않았지요. 어릴 적부터 오로지 이 묘분의 훈육에만 힘을 써왔던 세월이 십수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극진함은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에 맞이 않았던 시간이었지요. 그러나 그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찌된 일인지 묘분의 행동은 그 하나하나가 마을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사, 내가 지금까지 이토록 많은 사고를 치고도 어찌 무사할 수 있었는지 정녕 모르겠느냐? 그것은 저희 미모가 대신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단지 이 어미가 그간 마을 사람들에게 쌓아둔 공덕 덕분이다 이 한심한 거사. 묘분이 네가 내 여식이 아니었다면 너는 벌써 진작에 멍석에 말려 마을 앞에 저 커다란 개암나무에 걸려 까치밥이 되었을 게야. 그랬습니다. 마을의 남정네들은 모두 이 묘분의 괴팍한 행실에도 그녀의 미모가 뛰어났기에 이를 여사로 여기며 웃고 넘겼지요. 그렇지만 마을 아낙네들의 서슬퍼런 분노에도 묘분이 멀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묘분의 어미 기주댁이 그간 어질게 쌓아둔 은덕덕택이었습니다. 어휴, 참말로 기주댁 딸내미만 아니었으면 벌써 요절을 내도 단단히 냈을 터인데 그 착한 어미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찌 기주댁한테 저런 여식이 날 수가 있대 그래? 아이고, 누가 아니려? 묘분이 저놈의 지집에 어릴 때부터 기주댁이 그리도 훈육에 힘을 쓰면서 종아리가 부르트도록 콘줄을 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버릇을 고치지 않더란 거 아니여? 이처럼 묘분의 행동거지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그 행실의 기묘함이 해가 바뀔 때마다 변덕이 끓는 통에 종잡을 수조차 없었는데 어느 해에는 도벽에 눈을 떠 옹고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물건들을 슬쩍 해대 뒷산에 묻어두질 않나? 또 어느 해는 거짓말로 입이 트여 옹고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대는 통에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아무도 믿어주질 않을 지경이었지요. 그런 시간을 거쳐 장성한 지금에는 자신의 물오른 미모를 앞세워 온 마을의 남정네들 마음을 쥐고 흔들면서 불장난에 심취한 것이었습니다. 임자가 없는 총각만을 노렸다면 이야기가 또 달랐겠으나 묘분이 제 놀이객감으로 삼는 대상에는 노소와 혼인 여부를 가리지 않았으니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간 기주댁의 얼굴을 봐서 참아주던 마을의 아낙네들은 묘분의 행실이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내들은 묘분의 미모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그녀를 두둔하기 바빴으니 아낙네들끼리 합심하여 묘분을 관하에 고발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지요. 때마침 고을에는 처자식을 한양에 두고
홀로 신관 사또가 임지로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부임 초부터 반듯한 언행에 뇌물조차 멀리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니 아래 것들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다 하여 소문이 자자한 원님이었지요. 이번에 부임하신 사또라면 필시 저 묘분인연 행실을 엄히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요. 아, 물론이요. 싸게 가서 저곳의 만행을 샅샅이 구하자고. 저 망할 놈의 행실 때문에 아주 고을 풍기가 땅으로 떨어지기 전에 막아야 되는구먼.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아침 대바람부터 관하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들은 사또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묘분의 만행을 하나하나 고하고서는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읍하였습니다. 아낙네들의 말을 들은 사또가 말했지요. 그대들의 읍소를 소상히 들어보니 만약 내게 고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지엄한 조선의 국법을 어지럽히는 대단히 문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아녀자의 몸으로 정절을 우습게 여김으로써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구나. 내 그 묘분이라는 여인을 당장 문초할 터이니 육방관속들은 속히 내 앞에 죄인을 대령토록 하라. 그날 밤 평소에 묘분에게 홀딱 빠져 그녀를 흠모하고 있던 이방이 묘분을 찾아왔습니다.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이방이 안절부절의 목소리로 귀뜸해 주었지요. 아이고, 묘분아! 아주 큰일이 나버렸다. 마을 여편네들이 오지게 작당을 하고 사또한테 너를 엄벌해달라 읍하는 바람에 우리 융통성이라고는 먹고 죽을 애도 없는 외골수 사또께서 너를 잡아 족치겠다고 육방관속들한테 엄포를 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여, 시방! 이 일을 웃자면 좋단 말이여? 담자코 이방의 말을 듣고 있던 묘분이 완연한 호를 그리며 씩 눈웃음을 흘렸습니다. 꾀가 뚝뚝 흐르는 눈빛이었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방의 얼굴을 물들이며 넋을 빼는 사이 묘분이 앵두 같은 입술을 움직이고는 말했답니다. 이방 나으리 걱정 마시고 돌아가셔요. 그리고 돌아가시거든 사또께 제 말대로 이르셔요. 묘분은 생글거리며 이방에게 귓속말을 속닥거렸고 걱정 가득한 얼굴의 이방은 일단 알겠노라며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사또가 말을 타고 이 고을 저 고을 초도순시를 하고 돌아온 뒤 이방을 불러 명했지요. 여보께 이방, 어제 안악들이 고한 그 묘분이라는 여인을 당장 잡아들이게. 어이구, 나으리,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헌데 그 전에 순시를 다녀오시느라 다리가 많이 아프시지요? 묘분이라는 계집은 언제든 잡아다 족칠 수가 있으니 문초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다리 안마부터 받으시지요. 안 그래도 우리 고을에 안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머스매가 하나 있습지요. 그러한가? 나란 일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 저어된다만. 새로 부임하신 사또께 인사 여쭙고 싶어하는 민심을 돌보는 것 또한 나란 일을 돌보는 것이니 하등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구만요. 그렇다면 들여보내게. 대신 이 안마의 기법이 참으로 특이하고도 희한한지라 볕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받으셔야 그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요. 그리하여 별당 안채에 안막으로 둘러놓았으니 속히 그곳으로 드시지요. 아니, 무슨 안마이기에 그리도 호들갑까지 떨어가며 받아야 한다는 말이던가? 사또가 의아해하는 사이 이방은 서둘러 사또를 대동하여 별당 안채로 향하였고 온 창호를 죄시커먼 안막으로 가려놓은 별당 안으로 들어서니 마치 삼경의 시간처럼 방 안이 어두컴컴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토록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지 않는가? 호롱이라도 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방은 대답 대신 굽신거리며 방문을 닫고 자취를 감춰버렸고 어둠 속에서 사또가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 앉는 순간 여우털 번거지를 눌러 쓴 얄쌍한 소년이 두툼한 누비옷을 입은 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뒤스듬히 누워있는 사또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말없이 사또의 다리를 잡아 올린 뒤 안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냄새로구나. 이것이 무엇이더냐? 예, 나으리 쑥을 넣고 끓인 따뜻한 물이옵니다. 따끈한 물이 가득 담긴 대야에 사또의 발을 담그고는 사또의 발가락을 하나하나 조물락조물락 씻어내던 소년이 대답했지요.
변성기가 지나지 않았느냐? 내 분명 이방에게 듣기로는 머스매라 들었거늘. 꼭 여식의 목소리 같은 것이 참으로 여리여리하구나. 그래, 올해 몇이더냐? 예, 나으리. 올해 16대였습니다. 16이라. 그렇구만. 헌데 이 안막으로 방을 덮어놓으니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구나. 어찌 이리 어두운 곳에서 안마를 해야 하는 게인지 알려다오. 나으리, 그것은 조금 후면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약효를 크게 하기 위함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사또의 종아리를 알차게 주무르던 소년이 간곡하게 읍했습니다. 안마의 솜씨가 어찌나 부드럽고 훌륭한지 어두컴컴한 방 안에 누워 그 손길의 다리를 맡기고 있으니 사또는 잠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또의 솜 넣은 바지를 걷어 올려 무릎까지 주무르던 소년이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제 허벅지 안마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 속옷이 불편하여 그러하오니 바지를 벗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사또가 흔쾌히 바지를 벗고 짧고 얇은 속옷만 입은 채 드러누웠습니다. 허벅지를 두드렸다 간지럽혔다 하며 가녀린 두 손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마의 기세를 높이던 소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지요. 나으리, 힘이 들어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저도 옷과 번거지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거라. 사또의 말에 소년이 투박한 번거지와 두툼한 누비옷을 벗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요? 안막을 뚫고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에 반사된 소년은 어째 소년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새하얀 속옷의 얼굴은 햇빛 한번 보지 않은 사람 마냥 그 자태가 그야말로 백옥이요? 도톰하게 무르익은 입술은 마치 새빨간 앵두를 닮은 것이 스쳐보아도 빼어난 미색으로 층기를 풀풀 뿜어내는 아리따운 여인의 모양새였던 것입니다. 안마쟁이 소년의 정체는 바로 묘분이었지요. 아니, 이것이 대체...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던 사또가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 묘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는데 이 소년이 사또를 밀어보려위에 눕히고는 어두컴컴 시커먼 칠흑 속에서 다시 사또의 허벅지를 안마하기 시작했지요. 이제 사또는 더 이상 아까처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사또의 마음은 단단한 바윗돌처럼 우뚝해졌지요. 그것을 눈치챈 묘부는 바스락바스락 한참을 꼼지락대더니 그 길로 사또의 품에 찰싹 안겨왔습니다. 한평생 오입이라고는 꿈꿔본 역사조차 없던 목석처럼 가만히 눈을 감고 누워있는 조신한 부인의 한 우물만 파던 사또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놀라 자빠질 새로운 세계가 그렇게 열렸습니다. 남장을 한 새파란 이 팔청춘의 묘부는 사또가 그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란한 기회들로 그의 얼을 쏙 빼놓았지요. 해가 중천에 걸린 시각에 치러진 이 운우지정의 천지가 개벽하듯 들썩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한숨 고른 사또가 안마소년, 아니 묘분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방안을 어둡게 해야만 했던 이유더냐? 내가 남장처녀라는 것을 이방은 알고 있는가? 아닙니다. 나으리,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또 나으리 뿐입니다. 또한 안마 외 이것을 행한 사람도 오직 사또 나으리 뿐입니다. 이는 사또를 향한 제 충심이자 진심이었으므로 오해는 마시옵소서. 아니, 그렇다면 대체 남장을 하는 연유가 무엇이더냐? 사또의 물음에 묘분이 절로 측은지심이 일어날 법한 표정이 되어 슬프게 읊었습니다. 소녀, 아비가 남겨놓고 간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하여 시작한 일이오나 어디 계집에게 이를 맡겨줄 사람이 있겠나이까.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남장을 한 채 그것이 들킬까봐 어두운 밤중에만 이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헌데 그것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켰기에 이렇게 사또를 따로 뵙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오해라니, 무슨 오해인가? 밤만 되면 저 집 처녀의 자취가 사라진다 오인하여 마을의 아낙네들에게 남부끄러운 오해를 받게 되었지요.
제 서방들이 허튼 짓을 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를 엮어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확실한 증거 하나 없이도 저는 이 마을에서 공공연하게 부도덕한 행실을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낙인을 받게 되었사옵니다. 허나 그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아비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아미스를 밟은 것뿐 저는 한치의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이 없사옵니다. 물론 묘분의 이 말들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아름다운 묘분의 기에 온통 넋이 나가버린 사또에게는 구구절절 슬프고도 애절한 사연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런 경을 칠 일이 있는가? 마을의 모두가 작당하여 어린 한 여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내 이것들을 당장 모두 문초하여 마을의 기강을 바로 세우리라. 안 됩니다. 제발 나으리. 절대 아니 됩니다. 그저 저에 대한 추포령만 거두시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마시옵소서. 그리 되면 저와 제 어미는 이 마을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게 되옵니다. 사또께서 임기를 마치고 떠나시면 저희는 어찌 살란 말이십니까? 부디 모른 척 해주시옵소서. 그날 이후 매일 밤 사또의 방으로 묘분이 안마를 해주러 왔습니다. 사또는 하루도 남장 안마사, 아니 새빨간 거짓말로 사또를 속여 먹은 묘분을 보지 못하면 병이 날 지경이 되어 있었지요. 측은하고 불우하지만 그럼에도 힘을 내 일어서려는 소녀, 마을 모두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럼에도 그들을 벌하지 말아달라 탄원하는 어질고 가여운 소녀. 이러한 심상을 사또에게 각인시킨 묘분은 사또에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이 임지에서 부임하는 동안은 결코 너를 처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있거라. 그렇게 사또를 완벽히 제 편으로 구워 삶은 묘분이 수많은 안악들의 호소와 고발에도 처벌받거나 관아에 끌려오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또를 등에 업은 묘분의 행실은 나날이 그 정도가 더해만 갔지요. 그렇게 묘분 천하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묘분에게 빠져있던 사또의 임기도 끝이 났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사또는 눈물을 흩뿌리며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간 사또의 후광을 등에 업고 고약한 심보를 놀리던 묘분은 어느덧 통기가 꽉 찬 나이에 당도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묘분의 어미 기주댁이 열심히 가세를 돌보았지만 좀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법은 없어 더욱 가세가 기울어져 있었지요. 하물며 어미를 도와 살림을 돌봐야 마땅했던 묘분은 사또의 안마를 비롯하여 마을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온종일 헛짓만 하고 다니느라 도통 집안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터였습니다. 뒤를 봐주던 사또도 물러났겠다. 별볼일 없어진 집안의 여식이겠다. 게다가 그 행실이 방정맞아? 그야말로 지조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는 아녀자의 낙인까지 받았겠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제 아무리 미색이 출중하다 한들 홍기가 참 묘분을 정식 부인으로 데려가겠다는 집은 아무도 없었지요. 어휴, 내 팔자야. 하나뿐인 딸 자식 홀려 올리는 꼴도 보지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꼴을 보게 되었누? 기주댁이 방구석에 앉아 가슴을 치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묘분보다 한 살 아래의 사내를 둔 집안에서 혼담이 찾아들었습니다. 시댁에서는 혼수 하나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까지 내걸었으니 그야말로 기주댁은 눈이 번쩍 떠지는 것이었지요. 한 살 아래에다가 제치라니요. 저는 시집 한번 가지 않은 처녀인데 어찌 그런 사내에게 시집 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마을에서 뜨신 밥 쉰 밥 가리게 생겼느냐?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나서 이웃 고을까지도 내 방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거사. 집안 형편이 기울어 혼수 마련할 돈도 없던 차에 혼례는 꿈도 꾸지 못하던 우리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이거늘. 쉰소리 말고 썩 시집갈 준비나 해. 소박이라도 맞았다가는 내 손에 먼저 요절 날 테니 시댁에 깎듯이 굴고 알겠느냐? 제 어미 기주댁의 성화의 본전도 찾지 못한 묘분은
그렇게 입술을 대빨이나 내밀며 억지로 떠밀리듯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묘분이 이웃마을의 시댁으로 시집을 가고 보니 이미 이 댁의 첫 신부였던 여인이 시어머니의 혹독한 등살에 쫓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마을에서 아주 그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이 파다하여 평판이 바닥을 치고 있는 못된 사람이었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면 어머니가 내 다리 몽둥이를 요절낸다 하였으니 소방만은 맞으면 아니 될 일이야. 게다가 그리 되면 영영 나는 제대로 된 혼사는 꿈도 꿀 수 없는 몸이 될 터이니 별 수 없구나. 그리 생각하고 각오를 다진 묘부는 왕년에 천방지축이던 제 성미를 모두 내다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발딱 일어나 개울 속에 빠지라면 빠지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깍듯하게 굴었지요. 마치 시어머니 입속에 혀처럼 굴며 열성적으로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한 묘분에게 닥친 시댁의 문제는 더욱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마친 뒤 침방에 들어가 곱게 누운 묘분에게 신랑이 다가왔습니다. 어이쿠 임자, 고생 많았소. 그럼 어디? 그리고는 묘분을 꼭 끌어안으며 마카판을 시작하려는 참이었지요. 그 순간 바로 문 밖에서 대문이 떠나가라는 듯 큰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얘 새아가 목이 막히는구나. 가서 물 한 사발 떠오너라. 라며 시어머니의 외침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외침 한마디에 그야말로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된 이불 속으로 찬물 한 동이를 쏟아붓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네, 어머님. 묘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후다닥 일어나 치마 저고리를 걸치고 부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길로 물 한 사발을 떠다 시어머니에게 바치고 돌아오고 나니 뜨거웠던 신랑 신부의 마음이 스르륵 식어버렸고 얄궂은 시어머니가 또 언제 고양이 걸음으로 다가와서는 문 밖에 쪼그리고 앉아 있을지 몰랐기에 신랑 신부는 등을 마주 대고 밤을 새우고 말았지요. 도대체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느 날 밤에는 이 시어머니가 무려 자신의 베개를 들고서는 성큼성큼 신방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어휴, 내가 저놈의 영감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신랑과 신부 사이에 덥석 눕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구, 금쪽 같은 내 새끼. 마압소사, 묘부는 제 눈을 의심했지요. 급기야 이 시어머니는 징그럽게도 신랑을 안고서는 잠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품 안에 자식이기로서니 그래 다 큰 아들을 두고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인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쩐 일로 며느리를 위해 준답시고 한약 12첩을 지어온 뒤 그것을 푹 꽈 다려주면서 하는 시어머니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얘야, 보약을 먹을 때는 기운을 중히 여겨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합방을 하면 아니 된단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와 함께 새색신 묘분이를 문간방에 따로 재우고 시어머니가 신방에서 아들과 함께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나,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아들을 저리도 끔찍이 제품 안에 갓난아이처럼 여기며 징그럽게 구는 게야? 참으로 아들 사랑이 유난인 어미의 이야기를 들어만 보았지. 그것이 미래의 내 시어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묘부는 서늘하게 식어있는 문간방에서 어이가 없어진 얼굴로 중얼거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묘분이 우물가에서 온종일 빨래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부엌에서 이어진 굴뚝이 기세 좋게 연기를 뿜고 있기에 묘분이 들어가 보니 세상에나 마상에나 가마솥에 물을 데워서는 홀랑 날것이 된 신랑을 시어미가 씻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묘부는 신랑의 첫 섹시가 곧다리 싸들고 제 발로 도망간 연유를 드디어 알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왕년에 한가닥 거나하게 하던 이 당차고 강단 있는 묘분이는 첫 섹시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종자였습니다. 내 참으로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 꼬라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로구나. 세상 천지에 해도 저 나이를 처먹은 신랑을 그래. 제 아들놈이라고 손수 씻기다니 이는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유난이렸다. 덜 떨어진 신랑은 아예 믿을 바가 못 되었고 저 극성맞은 제 마누라에게 기 한번 펴지 못하고 쥐어 사는 시아버지도 기대할 수 있는 아군이 아니었어요. 천상 묘분 저 홀로 이 정신 나간 시어머니의 버릇을 고쳐 놓아야만 하는 판에 직면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시어머니가 신방에 들어와 신랑과 신부 사이를 파고 들어오면 묘부는 군말 없이 자신의 베개를 집어들고는 그 길로 큰 한방에 냅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히 자신의 시아버지 옆에 벌러덩 누워버렸지요. 제 아들과 시시덕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안방에 돌아온 시어머니가 눈을 커다랗게 흡뜨고 어처구니가 없어 했습니다. 아니 시상에 도대체 이런 일이. 얘야 넌 대체 내 시아비 옆자리에서 이게 무슨 꼴싸나운 추태이냐. 시어머니가 일갈하며 성을 내자 묘분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세상에 이런 일은 이곳 말고 신방에서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대바라진 묘분의 말에 시부부는 말문이 막히고 기가 차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묘분은 저녁상을 치우고 신방에 들어가면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선 이불에서 솜을 떼어내 신랑의 귓구멍까지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들으라는 듯 방구들이 꺼질세라 요란한 온우의 정을 나누었지요. 시어머니가 애타는 목소리로 문 밖에서 불러도 대답 따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천지가 요동치는 거나 뇌성병력의 음성만을 내던져주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기 좋게 불그락푸르락 꽤나 볼만하게 변하는 것이었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묘분이가 빨래를 한 짐 해치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또 부엌에서 아들을 목욕시켜주고 있었지요. 묘부는 당장에 뛰쳐들어가 목간통 물을 부엌 바닥에 쏟아붓고는 옆에 놓여있던 큼지막한 솥주걱으로 벌거벗은 신랑의 등을 찰지게 후려주었습니다. 신랑은 병든 닭마냥 꼼짝도 못하며 도망쳤고 묘부는 씩씩거리며 시어머니를 쏘아보더니 그날은 아예 저녁밥을 지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방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노기가 뻗친 얼굴을 한 채 내 인연 당장 보따리 싸서 나가거라. 하며 서슬퍼렇게 소리치며 악다구니를 놓았지만 묘부는 콧방귀를 끼며 대꾸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호되게 무시당한 시어머니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되어 그날 이후로 동네방네 바깥으로 쏘다니며 며느리 욕을 해대었지요. 허나 그간 그녀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렸던 동네 사람들이 어디 호응을 해줄 리가요.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그야말로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어휴, 저런 저 화상 같은 못된 여편네. 그렇게 악다구니를 놓고 하나 쫓아냈으면 됐지. 그 생글거리면서 또랑또랑한 새며느리마저 또 쫓아내려고 저 야단이라니? 에잉, 쯧쯧. 지 아들만 품에 감싸고 살 여편네가 그래 누구 잡으려고 괜히 며느리는 또 들이고 법석이람? 저 승질머리에 여지껏 견디는 새며느리만 불쌍치. 본전도 못 찾은 시어머니는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지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던 어느 저녁 시아버지가 묘분이를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랑방으로 건너가니 탁배기를 한 장 걸쳐 거나하게 불쾌해진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 새아가. 내 요즘 참으로 너의 덕분으로 내 가슴 속 40년 묵은 체증이 씻은 듯이 내려가는구나. 저 독불장군 여편네가 너에게 아주 꼼짝을 하지 못하니 이 내가 요즘 그걸 보는 재미에 산단다. 옛다, 이거 바꿔라. 시아버지가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집안의 곳간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어머? 아버님, 집안 살림을 저에게 맡겨주시는 것인가요? 아, 물론이다마다.
새아가 내 덕에 이 집안의 이치가 바로 서는데 내 당연히 너에게 살림을 맡기는 것이 지다한 법 아니겠느냐. 시아버지는 통쾌하게 웃으며 묘분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묘분은 살쭉 웃으며 시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리고는 아버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노라 당당히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고 날이 밝자마자 시어미가 방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새아가 곳간 열쇠가 보이지를 않는구나.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설레발치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묘분이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곳간 열쇠는 제가 잘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셔요. 왜야? 그 말에 눈이 뒤집혀 팔을 뻗고 달려드는 시어미를 묘분이가 슬쩍 뒤로 피하며 몸을 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풀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묘분의 뒤에 쌓아둔 거름더미에 철푸덕 처박히고 말았지요. 어머나, 어머님, 괜찮으셔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앙? 묘분이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끄끄대며 물었습니다. 힘으로는 젊디 젊은 이세 며느리, 그것도 왕년의 마을 사내들을 모두 제 수족처럼 부리던 불여시한테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걸음 더미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는 분한 마음에 발을 뻗고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아들도 시아버지도 누구 하나 나서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였지요. 집안의 서열은 이제 시어머니에서 바로 이 세 며느리에게로 넘어온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튿날부터 그야말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한겨울의 서리를 맞아 풀이 죽은 구렁이처럼, 또한 팔팔 끓는 물에 데친 시금치처럼, 흡사소금에 폭삭 절여둔 배추마냥 그 드세던 기가 팍 죽어버렸지요. 이후로 시어머니는 신랑과 묘분의 신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묘분은 자신의 승리를 달콤하게 만끽하며 이후로 집안의 살림을 알차게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신랑과의 운우 역시 꽃을 피워 그 이듬해 달덩이 같은 아들과 토끼 같은 딸을 연달아 얻으며 집안의 웃음꽃까지 안겨주었지요. 이후로도 묘분은 어린 시절의 치기 어린 행실과 담을 쌓고 가정을 충실히 돌보며 신랑을 내조하여 제 본가의 궁핍함까지 덜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살림살이를 불리게 되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 고약하던 시어머니를 감화시킨 이 묘분의 강단과 실행력을 칭찬하기에 이르렀답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터전을 잡은 마을에서는 아낙네들 모두의 귀감을 얻어 묘분은 이후로도 풍성한 곳간을 채워나가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